제 아들의 결혼식 전날 밤, 그의 약혼녀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이 집의 가족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기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제 마음의 한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부서진 마음을 안고 집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몇 시간 후 그들의 결혼식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이 집에 있어 그저 과거일 뿐이에요. 그것은 제 아들의 약혼녀 서연이가 결혼식 전날 밤 제게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손님들은 뒤편에서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녀의 미소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 선물이 몇 달에 걸쳐 만들었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이 제 떨리는 손에 무거운 짐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조각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한전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한전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제 이름은 아영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지훈이에게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남편이 우리를 떠났을 때 지훈이는 5살이었고 잠잘 때도 놓지 않던 털 공룡 인형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둘이 된 첫날 밤, 그 커다란 눈으로 제게 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저는 눈물을 참고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 그때부터 수년 동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훈이가 학교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첫 번째 직장인 동네 의원 접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밤늦게까지 백화점에서 두 번째 직업을 가졌죠. 집에 돌아오면 신발벗을 힘조차 없이 잠이 들곤 했지만 항상 지훈이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고 숙제를 도와주며 학교 축구 경기에서 그의 전담 응원단이 될 에너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포기했고 미용실에 갈 돈이 없어 직접 머리를 잘랐으며 장학금이 부족할 때는 자동차까지 팔아대야 학비를 가족까지 팔아대야. 지훈이가 법학과를 졸업했을 때 저는 그 겁에 질린 어린 소년에게 했던 말 없는 약속, 즉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가 모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훈이가 3년 전 서연이를 제게 소개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좋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세련되었으며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유창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일하며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었죠. 지훈이는 그녀에게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의 눈은 빛났고 저는 그저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서연에게는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뒤돌아서면 그녀의 미소가 사라지는 방식, 제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도 되는 양거들 먹거리는 말투. 가족 모임에서는 항상 국제여행과 유명 고객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관심을 독점했고 제 삶이나 지훈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귀여워요. 제가 과거의 어떤 일을 언급하면 그녀는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훈이의 30번째 생일에는 그가 12살 때부터 제가 늘 만들어주던 초콜릿 라즈베리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전통이었죠. 제가 케이크를 들고 파티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는 굳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서 접시를 받아갔습니다. 아영 이모님, 지훈이는 지금 저탄수화물 식단 중이에요. 그래도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케이크는 부엌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남겨졌고 지훈이는 그들이 주문한 미식 케이터링 음식을 아무것도 모른 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상처받은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이게 그녀의 방식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세상에서 왔으니 우리의 소박한 전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마음속 깊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그녀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약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사귀기 시작한 지 겨우 1년 만에 지훈이는 해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 중 그녀에게 청혼했다고 들뜬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꽉 안아주었고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과 싸우면서 그에게 얼마나 기쁜지 말해주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저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메뉴 시식회, 케이크 선택, 꽃집 방문, 그 어떤 결정에도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을 때 서연이는 아영 이모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최고 전문가들을 고용했으니 그저 예쁘게 차려입고 단일에 오시기만 하면 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전날 밤이 되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다리를 놓으려는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과 추억으로 가득 찬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첫걸음을 떼던 순간부터 법대를 졸업하던 날까지 모든 페이지는 사랑과 고군분투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은 신중하게 골라져 제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색 포장지로 쌓인 사진첩을 들고 리허설 저녁 식사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가 문 앞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하얀색 리허설 드레스가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아영 이모님 오셨네요. 그녀는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너희들을 위해 만들었어. 중요한 날 전에 오늘 밤 같이 넘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바로 그때 그녀는 몸을 숙여 다가왔고 그녀의 비싼 향수 냄새가 제 공간을 침범하며 제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말을 속삭였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이 집에 있어 그저 과거일 뿐이에요. 당신은 지훈이를 키울 역할은 다 했어요. 이제 그는 제 남편이고 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그저 잉여 존재일 뿐이에요. 그를 붙잡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지 말아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내일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가족 드라마를 보여주는 수고를 덜어주게요. 아영 이모님. 어차피 아무도 당신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곳을 떠났는지, 어떻게 운전해서 집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침대가에 앉아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샀던 청록색 원피스를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날 밤 저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을 내렸던만 빌데 없는 열정을 내렸습니다. 지훈이의 평생 처음으로 저는 그의 곁에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아침 하늘은 맑았고 모든 신부가 꿈꾸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어났습니다. 수년간의 일은 기상이 마치 내장된 시계처럼 제 몸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한순간 저는 자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옷걸이에서 원피스를 꺼내고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샀던 시입니다. 당신은 그저 잉여 존재일 꺼내고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샀던 신발을 꺼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아들의 결혼식에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햇살이 제가 몇 년 전 전문 기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 직접 갈았던 타일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제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으로 향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의 메시지들이었고 모두 제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음성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1시간 후 지훈이의 첫 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우리 모두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의도적으로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제 내면의 중요한 무언가를 찢어내는 듯 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말은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상처를 다시 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지훈이의 필요를 제 앞에 두었고 제 감정을 억누르며 그 경멸적이고 거들먹거리는 모욕을 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도 존엄성을 가질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 대신 저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친구 재민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결혼식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영,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다들 너를 찾고 있어. 결혼식은 1시간 후에 시작된다고. 저는 그를 들여보냈고 말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고 그 청록색 원피스는 옷장문에 걸려 있었는데 마치 일어나지 않을 일의 유령 같았습니다. 안 갈 거야.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재미는 제가 방금 화성으로 이사 가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안 간다니? 네 외아들의 결혼식이잖아? 서연이가 결혼식 후에 내가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어. 오늘은 아예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재민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얼굴에 있던 혼란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고? 너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렇게 말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마침내 제 자제력을 압도했습니다. 내가 이녀 존재라고 내 역할은 다 했으니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했어. 재민은 무겁게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만이 흘렀고 벽시계의 낮은 똑딱거림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오, 아영. 그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 여자애가 좀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했어. 그는 그녀를 그의 방식으로 사랑해. 저는 지훈이의 미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변명했습니다. 재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배척하지 않아. 사랑은 모욕하지 않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제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습니다. 지훈이의 절박한 메시지와 전화, 친구들의 혼란스러운 문해, 그리고 서연이 가족의 기이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1시 정각, 멀리서 성단의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지훈이가 제단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고 서연이가 성당 어딘가에서 준비하며 제 부재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이것이 지훈이의 삶에서 중심 인물로서의 제 이야기의 끝. 그림자 속으로 물러나 축제와 생일날에나 용인되는 먼 존재, 항상 변두리에 머무는 존재가 되는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오 직후 종소리가 신혼부부의 결합을 알렸을 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그는 제 요청으로 성당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떨려서 제가 거의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영, 그가 속삭였습니다. 마치 들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됐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취소됐다고? 뭐가? 지훈이가 알게 됐어. 오, 아영, 정말 끔찍해. 그가 서연이에 대한 모든 것을 10몇 분 전에 알게 됐어. 제 발밑에서 바닥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뭘 알게 됐는데 그녀가 바람 피우고 있었어. 몇 달 동안 자기 상사와 그리고 더 있어. 더. 그녀의 가족은 파산했어, 아영. 그들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지훈이의 돈이 필요했던 거야. 그가 그렇게 고집했던 혼전 계약서는 함정이었어. 그의 미래 수입을 자기 가족의 계좌로 옮기려던 거였어. 세상이 제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지훈이의 미래 수입에 대한 가끔씩의 언급, 서연이가 관계의 모든 재정적 측면을 통제하려 했던 태도, 약혼식에서 서연이 아버지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했던 말, 아영씨, 이제 당신의 고생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지훈이를 돌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을 이용하고 그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모든 것, 우리가 함께 얻은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됐어? 제 목소리는 제 자신에게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재민의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는 무너졌어. 그가 마침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그를 봤어야 해, 아영.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서연이를 추궁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마치 오랜 꿈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 같았어.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몇 분 동안 멍하니 앉아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취소된 결혼식, 배신, 재정 사기.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저를 비탄에 빠뜨렸어야 할 제 부재가 결국 제 아들의 공개적인 굴욕을 목격하는 것을 막아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날 저를 밀어낸 서연이에게 쓰라린 아이러니로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몇 시간은 광란의 꿈처럼 흐릿했습니다. 제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새로운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성당에서 일어난 제안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안이 전해졌습니다. 충격받은 하객들은 떠났고 서연이 가족은 손실을 통제하고 이야기를 지어내며 지훈이가 재단에서 그녀를 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의 중심에는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와 직접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경 거친 노크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지훈이가 결혼식 양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와 저를 거의 숨막힐 듯 꽉 안았습니다. 엄마, 그가 제 머리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니? 서연이에 대해,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를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내가 곁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건 알았어. 그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 하지만 아니, 배신에 대해서는 몰랐어. 그녀 가족의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에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엄마가 오지 않은 거죠. 저는 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녀가 말했어. 결혼식 후에 내가 너희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고.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깊은 고통과 분노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녀를 믿었어?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 믿었어? 그 질문은 마치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제가 그를 10년간 키우고 그 누구보다 그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한 후에 제가 정말로 그가 저를 그의 삶에서 배제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진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지훈이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연이가 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항상 눈이 먼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그녀가 곁에 있으면 너는 다른 사람이 돼. 가끔은 내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 그는 소파에 무너져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알아요. 그가 손가락 사이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성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지훈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힘을 모으는 듯 했습니다. 준영, 제 신랑 들러리요. 그가 사진을 받았어요. 서연이와 그의 상사의 노골적인 사진이요. 최근 사진이었어요. 2주 전 사진. 명백히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준영이가 10몇 분 전에 제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어떤 오해나 우리가 만나기 전에 오래된 사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준비실로 가서 그녀를 추궁했어요. 처음엔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더니 그저 실수였다고, 순간의 나약함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녀의 사촌 지아가 샴페인에 취하고 긴장해서 실수로 혼전 계약서에 대해 언급했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다음날 재정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전날 밤 축배를 들었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고 제 아들이 겪었을 배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 의해 짜인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말의 거미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지훈이가 말을 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었죠. 제 미래 수입, 제 경력, 제 인맥,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제가 물었지만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슬픈 미소가 그의 입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재단으로 걸어갔어요.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하객들에게 결혼식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기 위해서요. 서연이는 제 신뢰를 배신했고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제 아들이 200명의 손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과 실망을 드러내는 모습. 그것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할 만큼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미쳐 날뛰었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저를 위협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제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모를 거라고 말했죠. 그녀 어머니는 제가 자기 딸을 모욕했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연이는요. 그는 잠시 멈췄고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모든 매력, 모든 부드러움이 사라졌죠. 그녀는 저를 겁쟁이라고 욕했고 제가 작은 일에 호들갑 떤다고, 모든 사람이 바람 피운다고, 제가 제 인생 최고의 것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는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가장 상처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배신도 아니고 그 재정 사기를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엄마를 제 옆에서 밀어내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녀는 엄마를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단 한 번도 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녀가 온 이후로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아. 그리고 오늘 엄마가 그곳에 없었을 때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녀가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녀는 엄마가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녀를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죄책감이 저를 갉아먹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어야 했어. 너를 지지해줬어야 했어. 그녀가 무슨 말을 했든 지훈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그 난장판을 목격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엄마의 부재가 저를 더 명확하게 보게 만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어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우리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고 정원의 새소리와 제 휴대폰에 가끔 울리는 벨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생각할 때마다 하던 버릇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 해요. 신혼여행 취소하고 선물 돌려주고. 그리고 서연이 가족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서연이 아버지는 빚이 많고 돈이 절실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거야. 저는 새로운 결심이 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지훈이는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본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함께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제가 그를 위해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방에서 잠들었을 때 저는 뒷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현실적이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밀하게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이 취소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간신히 피한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의 조종, 고립, 재정적, 감정적 학대.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의 사건들은 더 큰 전투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인내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진실, 심지어 우리의 재정적 미래까지 시험할 전투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무산된 지 일주일 후 제가 두려워했던 폭풍이 마침내 몰아닥쳤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과 파문으로 시작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 동네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거의 하룻밤 사이에 해일로 변했습니다. 서연이 버전의 사건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림받은 신부 불안정한 약혼남에게 마음을 찢기고 그 약혼남은 집착적인 어머니의 조종에 굴복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교묘하게 흐트러진 화장을 한 자신의 사진을 게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언제 물러나야 할지 몰라요. 어떤 어머니들은 끈을 끊을 수 없어요. 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댓글들이 그녀의 페이지를 뒤덮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지지를 보냈고 친구들은 어떤 남자가 재단에서 여자를 거릴 수 있는지, 어떤 어머니가 성인 아들의 관계에 간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설득력 있고 감동적이었으며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지훈이가 제게 그 게시물들을 보여주었을 때 제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진실을 알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은 다리가 길다. 고 제 할머니가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서연이의 거짓말은 마라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에서 이상한 시선과 약국에 들어서면 갑자기 멈추는 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오래된 동창은 제가 질투 때문에 지훈이의 결혼식을 망쳤는지 사실이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에서 존경받는 한 어르신,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저를 알던 그분도 제게 전화해서 아이들을 놓아주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거짓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수년간의 묵묵한 희생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존엄성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악당으로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지훈이도 자신만의 싸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법률사무소의 한 파트너는 서연이 아버지의 친구였는데 그의 판단력과 정서적 안정성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힘들게 얻은 고객들은 갑자기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칙칙한 목요일 아침 결혼식이 취소된 지 약 10일 후 마지막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무표정한 택배 기사가 가져온 공식 서신이었습니다. 수취인은 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법적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가족이 저를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그리고 가장 터무니없는 계약관계 단회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내
대형 법률 사무소에서 법률 보조원으로 일하는 친구 민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곧바로 제 집으로 와서 서류를 읽었고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건 순전히 협박이야. 그녀가 마침내 말하며 서류를 주방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너를 겁주려 하는 거야. 이 계약 관계반에는 네가 그들의 재정 계획을 망쳤다는 것을 멋지게 표현한 것뿐이야. 재정 계획? 민정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모르셨어요? 서연이네 가족은 거의 파산 상태였어요. 그녀 아버지는 지난 몇 년 동안 형편없는 투자로 수억 원을 잃었어요. 그들은 이 결혼으로 재정 상태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소식은 제 뱃속에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아니었습니다. 돈, 통제, 재정적 안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식 참석을 거부했을 때 수년간의 순종 끝에 저를 보호하려는 작은 행동이었는데 저는 서연이에게 이야기를 바꿀 완벽한 기회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불륜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신부로 비춰질 수 없었기 때문에 저를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는 원한 많고 통제적인 어머니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사악한 방식으로 교묘했습니다. 다음날 지훈이도 비슷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서류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그들도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서연이 아버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엄마를 법정으로 끌고 갈 거라고 말했어요. 엄마를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시킬 거라고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훈이는 법대를 갓 졸업했고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은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그가 발판을 마련하기도 전에 그를 지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물었고 답을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지훈이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에는 어린 시절의 그를 떠올리게 하는 맹렬한 결심이 번뜩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보다 훨씬 큰 불량배들에게 맞섰던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싸울 거예요. 엄마, 우리 둘을 위해 싸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며 뒤척였습니다. 서연이가 몇 달 전 거들먹거리는 순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영 이모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인식 퍼셉션이 전부예요. 사람들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는 것을 믿어요. 그녀는 어느 정도 옳았습니다. 인식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녀가 피해자 역할을 너무나 잘 연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식이 그녀의 무기라면 우리는 진실로 싸워야 했습니다. 속삭임이나 뒤에서 정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안의 작은 서재를 뒤져 수년간 거의 본능적으로 보관해왔던 모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지훈이가 제게 전달했던 이메일들, 서연이가 그들의 미래 재정적 기대를 논하는 내용, 그녀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들, 그가 왜 돈을 벌기보다 무보수 법률 서비스를 고집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훈이가 제게 보여주었던 혼전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그 조항들은 노골적으로 약탈적이었고 어떤 판사라도 그 이면의 의도를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퇴근 후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봐. 제가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 진실. 그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그들에게 맞서서 사용할까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서면 복수심에 찬 것처럼 보일 뿐이고 그들이 우리를 복수심에 차고 원한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될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고려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우리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이 모든 것을 그냥 소셜미디어에 던져버릴 수는 없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다음날 우리가 민정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그녀가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탐사보도 기자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기자님이라고요. 그는 금융사기와 기업비리를 폭로하는 데 전문이에요. 만약 너희에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는 이것을 소셜미디어 가십이 아니라 합법적인 기사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완벽했습니다. 탐사보도 기사는 우리의 개인적인 진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신뢰성을 가질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것은 이야기의 초점을 가족 드라마에서 금융 사기로 옮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속한 곳이었습니다. 이 기자님은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고 가끔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것은 매우 강력하네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특히 혼전 계약서와 서연이 가족의 재정 기록이요. 독립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2주 동안 이 기자님은 서연이 가족의 재정 기록을 조사하고 파산한 그들의 회사 전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심지어 그들의 문제 계좌를 다루었던 은행 직원으로부터 익명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동시에 서연이의 우리에 대한 비방 캠페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지역 잡지와 눈물의 인터뷰를 가졌고 제가 수년간 어떻게 지훈이를 그녀에게 반대하도록 독려했는지, 제가 어떻게 그의 삶에 다른 여자가 나타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지훈이의 비즈니스 인맥들에게 전화해서 그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중요한 법적 문제를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암시했습니다. 압박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훈이는 매일 점점 더 초조해져서 돌아왔고 불면증으로 눈 밑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의 시선, 속삭임, 그리고 말 없는 비판을 느끼지 않고는 거의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취소된 지 정확히 한 달 후 이 기자님의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취소된 결혼식 뒤에 숨겨진 사연이 가족의 재정 음모. 그 기사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문의 2페이지 전체를 차지했고 온라인 버전에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임상적 정확성은 파괴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아버지 회사의 연이은 파산, 미상환 대출, 그리고 이전에 조용히 합의되었던 사기, 혐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돌륜을 언급했습니다. 서연이와 그녀의 상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낭만적인 상황이 있는 모호하지만 식별 가능한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저나 지훈이가 아니라 서연이와 그녀의 가족을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원했던 건 그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돈이었군요. 불쌍한 어머니, 아들을 혼자 키운 후에 그렇게 대우받다니. 서연이, 가족은 금광을 캐려는 사람들이었네. 순전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이 빛을 받아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와 저는 집 뒷마루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공기 중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공동의 피로감, 그리고 어쩌면 희망의 실마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끝난 것 같니? 제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들 가족은 이제 궁지에 몰렸어요.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은 절박한 짓을 하죠. 그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몇 달 만에 가장 맑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대등한 무기로 싸우고 있어요. 그들의 거짓말에 맞서 진실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이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서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깨뜨리려 했던 연결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은 우리가 그날 밤 뒷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서연이 가족이 마지막 한 방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한 움직임이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이 기자님의 기사가 실린 후의 고요는 마치 태풍의 눈 같았습니다. 다음 혼란이 닥치기 전에 짧은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2주 동안 지훈이와 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판적인 시선은 줄어들었고 지지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훈이의 법률 사무소를 떠났던 일부 고객들도 돌아와 자신들이 오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연이 가족 쪽의 침묵을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들 같은 사람들은 폭로당한 후에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격합니다. 대개는 결코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수심에 불타서 그것은 평범한 수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지훈이는 법원에서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고 저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은 무시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영 씨 되십니까?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아영입니다. 저는 형사과 김경희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경찰서로 오셔서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진술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가족에 대한 공갈, 협박, 그리고 위협 혐의로 당신에 대한 공식적인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과일이 슈퍼마켓 통로를 굴러다녔습니다. 이건 터무니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아영 씨. 김경희가 말을 끊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오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그대로 둔 채 충격에 빠져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제 손은 너무 떨려서 문을 거의 열 수 없었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서자마자 즉시 지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법원에서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외출했을 때 경찰관이 제 문에 남겨둔 공식 소환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연이 가족에게 거짓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고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지훈이가 서류를 읽으며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실을 폭로한 사실을 범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런 혐의를 그냥 지어낼 수 있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 지훈이는 답답한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는 데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종류의 증거를 위조했을 수도 있어요. 가짜 이메일, 편집된 녹음, 혐의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 목소리는 제 자신에게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의 명예뿐만 아니라 엄마의 자유를 위해서도 싸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지훈이는 밤새도록 우리의 초기 변호를 준비했고, 저는 그의 옆 주방 식탁에 앉아 서연이 가족과의 모든 상호작용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서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오래되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입구 계단을 올라갈 때 저는 작은 기자 무리가 모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혐의 소식을 언론에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지훈이가 속삭이며 기자들이 서둘러 지나갈 때 한 팔로 저를 보호적으로 감쌌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마. 김경희는 피곤한 눈을 가진 중년 남자였고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우리를 작은 신문실로 안내했습니다.
평생 법을 어긴 적 없는 저에게는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아영 씨, 그가 녹음기를 켠 후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혐의를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대답했고 제 목소리의 단호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지훈이가 전문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혐의님,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는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합니다. 우리는 진실이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믿으며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2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그녀, 가족과의 모든 상호작용,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동기, 그리고 서연이 가족을 폭로한 기사를 촉진한 진정한 목적에 대해 질문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이 진행될수록 저는 김정희의 어조에서 불안한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견해를 형성한 것 같았고 마치 진정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떠났을 때 지훈이는 긴장했습니다. 불공평해요. 그가 우리가 차로 걸어갈 때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그를 미리 찾아갔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이 가족이 경찰에 인맥이 있다고 생각하니? 어쩌면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아버지는 충분한 돈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여기저기 손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절박한 사람들은 도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다음 며칠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날조된 이야기가 모든 지역 신문에 왜곡된 방식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아들 전 약혼녀, 가족 공갈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제 이름과 사진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파타임으로 일하던 작은 미용실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쉬는 것이 좋겠다고 정중하게 전화했습니다. 이 기자님의 기사 후 다시 제게 인사하기 시작했던 이웃들은 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립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이와 제가 주방 식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제가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 공개적으로 진술을 철회하고 지훈이는 서류를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를 보세요. 그의 눈은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진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엄마를 궁지에 몰아 어떤 합의든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성공하면 어떡해?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체포되면 어떡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가 제가 간절히 공유하고 싶어하는 확신으로 단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것도 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우며 이 기자님은 이 언론을 통한 유죄 판결 시도에 분노했고 김경희와 서연이 가족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그녀의 상사, 즉 한국 최고의 형사 변호사 중 한 명을 설득하여 우리 사건을 무보수로 막게 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의 실마리를 느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상황은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았습니다. 이 기자님은 이번에는 제 사건의 의심스러운 수사 방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김경희 아들이 서연이 아버지의 흔들리는 제국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회사 중 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이 언급하지 않은 명백한 이의 상춘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변호사, 박 변호사는 저에게 불리한 증거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의학적 분석을 요구하는 공식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압박은 이제 우리에게가 아니라 서연이 가족과 그들이 조작하려 했던 시스템에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청원서를 제출한 지 3일 후 우리는 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평소 차분한 목소리는
이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기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더 엄격한 조사에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명백하게 조작된 혐의를 추진함으로써 스스로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훈이와 저는 안도감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축하는 박 변호사의 다음 정보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이 가족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 기자님의 기사를 공개적으로 철회하는 진술서에 서명하고 전체 사건에 대해 영구적인 비공개 협약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형사고소를 철회할 것입니다.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았고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침묵시키고 진실을 부인하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고 제 자신의 신념의 힘에 놀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명예를 구하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강력하고 절박한 가족에게 도전하여 그들이 더 나쁜 짓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마비시켰던 두려움은 확고한 결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제 존엄성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전이 서연이 가족에게 전달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물러섰습니다. 2주 후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공식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김경희는 이에 상충으로 사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서연이와 그녀의 가족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도시를 떠나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폭로된 진실로 더럽혀지지 않은 먼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폭풍은 마침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몇 달 동안 발견했듯이 그것은 파괴뿐만 아니라 성장을 남겼습니다. 삶이 우리를 어떻게 각인시키는지, 어떤 경험들이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 우리가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키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사건이 기각된 후 몇 달 동안 저는 이 진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즉각적인 안도감은 더 복잡한 것, 즉 즉각적인 해방과 고통스러운 치유 과정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정당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이웃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어떤 우정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일단 심어지면 완고한 씨앗입니다. 지훈이도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거짓 비난의 그림자 없이 법률사무소에서의 그의 경력은 마침내 발전했지만 서연이의 배신으로 인한 정서적 외상은 그를 조심스럽고 내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끔 제가 걱정할 정도로 강도 높게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치 순수한 노력으로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 자신에게 시간을 줘야 해. 제가 새벽 2시에도 법률 서류에 파묻혀 피로로 눈이 충혈된 그를 발견했을 때 저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고통은 네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아. 괜찮아요. 그는 항상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성장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소동이 끝난 지 약 6개월 후 우리는 뒷마루에 앉아 여름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비가 올 것 같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고 멀리서 번개가 가끔 어두운 하늘을 비췄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지훈이가 갑자기 말하며 우리의 편안한 침묵을 깼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서연이에게서 놓쳤던 모든 경고 신호들이 보여요. 그녀가 돈에 대해 말하는 방식, 저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던 방식, 제가 모보수 법률 서비스를 언급했을 때 그녀의 반응, 사후 판단은 항상 쉽지.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가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뒷마루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진지했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 경고, 신호들을 무시했는지 알고 싶어요. 왜 제가 그녀를 너무나 믿고 싶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과 사람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제 똑똑하고 민감한 아들이 서연이 같은 사람의 마법에 그렇게 완전히 빠져들었을까요? 제가 뭔가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가 말을 이어갔고 말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그가 말하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빠가 떠난 후에 저는 항상 제 안에 뭔가 깨진 것이 있다고 느꼈어요. 불완전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서연이는 너무나 완벽해 보였어요. 너무나 온전해 보였죠. 저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저도 모르게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 그를 버려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했던 모든 희생.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스며들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지훈아, 너는 한 번도 불완전한 적이 없었어. 단 한 번도. 이제 알아요. 그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연이 덕분에요. 만약 그녀가 우리 삶에 난입해서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두려움에 직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첫 번째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맹렬한 폭풍이 가장 필요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해였습니다. 저에게는 변화가 더 조용하지만 똑같이 심오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전적으로 모성애와 희생으로 제 정체성을 정의한 후에 저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저의 일부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아기였을 때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서 포기했던 열정이었습니다. 작은 수채화부터 시작해서 더 큰 캔버스로 나아갔고 색과 모양이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지훈이가 제 완성된 그림 중 하나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제가 임시로 화실로 개조한 작은 공간의 문간에 서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정말 놀라워요. 네가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아직 많지. 제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아영이 아니라 여자 아영의 일부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격려로 저는 트라우마나 큰 삶의 변화를 겪은 여성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목소리를 찾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계까지 시험받았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여성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 그룹을 통해 저는 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학대적인 관계 후에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도록 돕는데 전문화된 심리학자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영 씨, 당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이 훌륭한 멘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통이 더 큰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폭풍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제 안에 무언가를 불붙였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고 자신을 감정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사건이 끝난 지 6개월 후 저는 소규모 여성 그룹 앞에서
첫 공식 연설을 했습니다. 제 손은 너무 떨려서 노트를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시작하자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아영입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대부분 동안 저는 사랑이 자신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고 강함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 안의 여성들의 눈은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으로 분명했고 어떤 이들은 더 숨겨진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공동의 이해를 통해 즉각적인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공동의 이해를 통해 즉각적인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묵묵히 견딜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목소리를 내고 언제 목소리를 내고 언제 목소리를 내고 제가 말하는 동안 저는 제가 그 여성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여전히 배우고 있는 교훈들을 스스로에게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존엄성은 다른 누구의 존엄성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이 작아지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쉰대에도 여전히 자신에게서 새로운 부분을 발견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훈이는 연설이 끝난 후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해바라기를 들고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나왔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어땠어요? 제가 마침내 그 무리에게 작별을 구하고 물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어.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 가족과의 위기가 가장 심각했을 때는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 같던 사치였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데 집중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학교에 가서 아마도 제 멘토링 업무를 보완할 상담 과정을 수강할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지훈이가 우리가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동안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둘 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썼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말은 우리가 겪었던 변화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우리를 파괴했어야 할 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날 밤 제 임시 화실에 혼자 앉아 저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했던 폭풍이 아니라 그 후에 찾아온 새벽, 희망과 재생의 따뜻한 색깔이 지평선에 퍼지는 그림이었습니다. 붓이 캔버스 위를 미끄러지는 동안 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열리지 않은 결혼식 전날 밤, 서연이가 그렇게 잔인하게 속삭였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이 집에 있어 그저 과거일 뿐이에요. 그녀는 말했죠. 그녀는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예언했던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그녀가 결코 예측할 수 없었고 저 자신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미래. 제가 더 이상 제 아들의 삶에서 이녀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한 여인인 미래. 지훈이와 저의 연결이 자신을 재발견한 여인인 미래. 지훈이와 저의 연결이 한계까지 시험받은 후에도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우리가 지닌 상처가 수치의 표시가 아니라 생존의 훈장인 미래. 색깔이 제 앞에 캔버스 위에서 섞일 때 저는 이 새로운 새벽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것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했던 대가에도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한 푼도 아깝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첫 번째 새벽을 그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제 거실 벽에 눈에 띄는 곳에 걸려 있습니다. 매일 책의 어둠이 결국 빛의 자리를 내줄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시간,
이 변화의 대가는 치유의 작업을 했습니다.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 삶이라는 더 넓은 테피스트리에 통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성장한 방식은 제 마음을 너무나 깊은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서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사기와 법률적 조작의 피해자들을 돕는데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서 그가 얻는 만족감은 이전 직장에서는 결코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매일 제게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사건은 달라요. 그가 최근 우리 일요일 저녁 식사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신성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항상 같아요. 약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거죠. 모든 고객에게서 엄마의 그림자를 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기억하게 되죠. 저 자신도 제 여정이 놀라운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멘토링 업무가 확장되어 저는 지역사회센터, 여성 쉼터, 심지어 일부 지역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 메시지는 제 자신의 이야기에서 관계의 역학, 감정적 조작의 경고 신호,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과 같은 더 넓은 문제들을 탐구하는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네, 저는 그 상담 과정을 마쳤습니다. 53세의 저는 다시 학교에 가서 20대 젊은이들 사이에 앉아 오직 삶의 경험만이 진정으로 깨울 수 있는 갈증으로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고 너무 늦게 다시 시작하는 것에 거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제 독특한 관점이 교수들과 젊은 동료들 모두에게 높이 평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것을 직접 겪으셨어요. 한 22세 동료가 제가 수업 토론에서 제 경험의 일부를 공유한 후 제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학습의 완전히 다른 차원을 부여합니다. 그림도 제 삶에 남아 있습니다. 말이 부족할 때의 사적인 피난처입니다. 제 임시 화실은 이제 이전에는 주로 추억과 먼지 쌓인 상자들이 보관되어 있던 여분의 방을 차지할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벽은 이제 캔버스에 포착된 색과 감정의 만화경입니다. 일부 작품은 어둡고 제 여정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탐구하고 다른 작품들은 빛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완전히 놀랍게도 한 지역의 작은 갤러리에서 예술과 치유에 대한 그룹 전시회에 제 작품 중 일부를 전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개막일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 서서 제 영혼에서 쏟아져 나온 색과 모양 속에서 자신들의 의미를 찾는 것을 보는 것은 지훈이는 개막식 내내 제 곁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가 특정 그림을 몇 분 동안 조용히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적 문제에 가장 어두운 날들에 제가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짙은 파란색과 보라색의 음영, 멀리 지평선에 아주 작은 금빛한 점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그랬죠. 그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질식할 것 같았는데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만 있었던 것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정확한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네, 바로 그랬어. 그때 그가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번뜩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엄마 자신도 몰랐던 것보다 더 강했죠. 그 말들은 제 마음속에 남아 오래된 불안감이 여전히 다시 떠오르려 할 때마다 닻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가족과 서연이는 거의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결국 공동의 지인을 통해 그들의 다른 주로 이사했고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폭로된 진실로 더럽혀지지 않은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출장 중에 그들을 만난 누군가 또는 서연이와 계속 연락을 하는 누군가
또는 서연이와 계속 연락을 하는 오래된 대학 동창.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을,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이상한 메아리. 하지만 감정에 대한 희미한 메아리.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파괴적인 폭풍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 자신의 회복력의 깊이를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여전히 제 삶의 변두리에서 제 가치를 전적으로 어머니라는 역할로 정의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훈이는 여전히 그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할 성공의 버전을 추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은 후에 제가 된 그 여인에게 감사합니다. 약 2달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가 우리 일요일 저녁 식사에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공동 사건에서 만난 환경 변호사 지혜였습니다. 처음에는 친숙한 불안감이 제 가슴을 휘저었습니다. 서연이의 유령이 제 마음의 그림자 속에서 맴돌며 제가 예전에 얼마나 쉽게 버려질 수 있었는지 상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화 시작 5분 만에 분명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지혜는 질문을 던졌고 대답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대했지만 지혜는 따뜻한 존중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것은 강요되지도 인위적이지도 않은 존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디저트를 가져왔을 때 그녀는 복도에 걸려있는 제 작은 그림 중 하나를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그녀가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특정한 빛을 포착하는 방식이요.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고 이런 관심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냥 최근에 다시 시작한 취미 같은 거예요.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어조에 담긴 꾸밈없는 진정성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희 엄마가 부산에 있는 갤러리의 큐레이터인데 엄마도 당신 작품을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지혜가 떠난 후 지훈이와 저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마침내 입을 열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제 대답의 중요성을 완전히 숨길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진실하고 현재에 충실해 보여.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볼 줄 아는 사람 같아. 지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거니? 제가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으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천천히요. 그가 대답했고 미소가 그의 입술에 번졌습니다. 우리 둘 다 복잡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지만 네, 저는 이게 뭔가 특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목구멍이 울컥했습니다. 희망과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남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분명 지훈이가 제 얼굴에서 뭔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닫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고 젖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훈을 얻었어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요. 저는 경고 신호를 보는 법을 배웠고 겉모습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누구도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의 눈은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고 맑았습니다. 그건 엄마도 포함될 거예요. 그날 밤 지훈이가 떠난 후 저는 차 한 잔을 들고 뒷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언제 집에 오냐고 묻는 어린 아들을 안고 있던 젊은 어머니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참 못 이루던 밤들,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충분히 주고 있는지, 제가 충분히 좋은 사람인지 걱정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과거로 돌아가 젊은 시절의 저에게 말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희생은 가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완전히 자신을 잃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언젠가 그의 아들은 훌륭한 남자가 될 것이라고요. 그들이 직면했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그 어려움 덕분에 말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요. 네, 너무나 많은 고통이요. 하지만 또한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 너무나 순수한 기쁨의 순간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그에게 이야기가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 끝난다고 말할 것이라고요. 지난주 저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여성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가 저를 연례 모금 행사의 기조연사로 초대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때 너무나 작고 버려지기 쉽다고 느꼈던 제가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제 지혜를 나누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물론 수락했습니다. 어젯밤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그 결코 열리지 않은 결혼식 전날 밤 그렇게 잔인하게 속삭여졌던 말들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이 집에 있어 그저 과거일 뿐이에요. 서연이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행 중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 예측할 수 없는 장들로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54세의 나이에 미래를 내다보니 예전에는 한계만 보였던 곳에서 가능성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번성하고 있는 아들을 보았고 상호 존중과 진정한 존경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일이 제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려지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새벽들, 들려지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들, 지혜로 변환되기를 기다리는 상처들을 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우리를 거의 파괴했던 그 폭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잔인한 말들이 당신을 정의하려 하고 악의적인 몸짓이 당신을 자꾸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려 할 때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어머니나 아들이나 세상이 당신을 가두려 하는 어떤 단일한 역할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우주입니다. 당신은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강요하려는 어떤 정의보다 더 위대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 반대를 믿게 하려 할 때 그들이 당신의 귓가에 내일부터 당신은 가족의 일원이 아니야. 당신의 가치는 다 소모되었어. 식탁에 당신 자리는 더 이상 없어. 라고 속삭일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소속감은 결코 다른 사람의 허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혼전 계약서나 재정적 이익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요? 당신의 이야기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훈이와 저를 구했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우리를 생존자 이상으로, 즉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를 저는 이제 저 자신의 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빛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른 사람들의 길도 비추는 등대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 제가 거울을 볼 때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희생했던 지친 싱글맘이나 여름밤의 잔인한 말로 버려졌던 여인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아영을 봅니다. 온전하고 복잡하며 여전히 진화하고 있는 아영을,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본 후에 마침내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운 여인을,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모든 승리 중 가장 달콤한 승리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거기에는 당신이 결코 본 적 없는 배신과 반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